장기표 시사논평. 이 시간에는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도 중요 경제지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7%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소득은 마침내 3만 달러를 돌파해가지고 3만 1,000달러에 이르리라고 봅니다. 이건 12년 만에, 왜냐면 2만 달러에서부터 3만 달러가 되는 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다가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은요, 2.2%가 줄었답니다. 이러한 지난해의 경제 성적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어쨌든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돼서 10여 년 동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3만 달러를 넘어서 이른바 30, 5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로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은 나라. 그 상당히 이른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거죠. 그런 나라로서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7번째. 사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하면 2018년도의 경제 성적과 관련해서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선 이 국민들도요,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 그러는데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 진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국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어려운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주로 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정부가 말하자면 복지에 너무 치중하고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자면 규제를 혁신하고 또 이 기업인들이 말하자면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그러려면 분배를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 좀 오히려 분배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비판하는 주장은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보다도 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국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성장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장 자체가요, 지금 국민소득이 지금 3만 1,000달러인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4만 달러가 되면 나아지느냐? 나아지지 않습니다. 5만 달러, 10만 달러, 즉 이제는 국민소득이 한 2만 달러를 넘으면 이미 행복할 수 있어야지 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경제 성장 위주의 이 국민소득 정대 정책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탄 같은 나라는요, 국민소득이 3,00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 여러분 1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8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행복지수가 그렇게는 높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동남아 국가들에 갔다 왔는데, 이 타일랜드나 또는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한 5,000달러 내지 10,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이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30, 50 클럽, 즉 인구 5,000달러가 넘는 나라로서
말하자면 3만 달러를 달성한 세계 7번째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자살률이요, 세계에서 몇 년째 지금 근한 20년째 지금 계속 1등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또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또 청년 자살률도 1, 2위를 다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입니까? 국가 운영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럼 잘 됐느냐?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만 오늘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는 첫째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것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진짜 국민의 소득을 말하면 정대시킴으로써 그것이 성장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것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소득도 올리지 못하면서 성장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 정부의 이 소득 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정대시킨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을 정대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벌리면 소득 양극화 해소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 목표인데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요 소득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층의 소득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 또는 일반 지식인들이 그냥 추론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 기관인 통계청의 말하자면 이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겁니다. 작년 11월 달 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에 의하면 고소득층은 말하자면 이 소득이 약 한 8% 올랐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7%가 내렸습니다. 또 고임금의 그 임금 소득은 약 한 11.4%가 올랐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은 22.8%가 즉 임금 소득을 말합니다. 전체 소득은 고소득은 8% 올랐는데 저소득은 7%가 내렸고 또 임금 소득 말하면 일해가지고 번 돈의 소득은 고임금자들의 임금은 11.4%가 올랐는데 저임금자의 소득은 오히려 22.8%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된 겁니다. 이는요 정부기관이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뭐가 잘못되느냐,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에 핵심적인 정책이 뭐냐?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요 굉장히 저소득층을 위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하자면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책정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갑자기 2년 동안에요. 실제로 한 27.5% 올랐지만 그걸 2년 전체로 통계하면 33%입니다. 그 2년 사이에 33%는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이 말하자면 직원을 줄이거나 3명 쓰던 사람은 2명으로 줄이거나 5명 쓰던 사람은 3명으로 줄이거나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거죠. 실업자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줄일 수만 있어도 그것도 다행인데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아주
도산하는 경우도, 즉 가게 문 닫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가운데 핵심적인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은 이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나야 성장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올려봤자 이 성장 유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으니까 소득이 생기면 그 거의 전량 다 소비를 하게 됩니다. 고소득층은요 이미 많이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좀 늘어났다고 해서 소비를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도 고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가지고는 말하면 소비 성향이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 무리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이래가지고 계속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무리한 52시간 주 52시간 정책 이런 걸 하면서요 최저임금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이런 걸 하면서요 정부가요 임금을 계속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임금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돼야 됩니다. 국민 복지를 하는데요 저소득층의 말하면 직접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되지 임금을 자꾸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임금을 지원하면 말하자면 시장 경제도 물러나게 하는 것이지만 임금을 지원하게 되면 부정의 소지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또 그리고 기업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주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써가지고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저항이 심해지니까 그냥 임금 지원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즉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거나 또는 임금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직접 보장하는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요 이 정책 가운데 아주 잘못된 것은 말하자면 이 민주노총 같은 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다가 경제정책도 제대로 못 세우고 또 특히 기업 경영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기업인들이요 기업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얼마 전에는 어떤 그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회사 사장을 감금해놓고 몇 시간 동안 감금해놓고 뭐 두드려 팼다 하는데 근데 그런 데 대해서 경찰이 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난이 이루어졌습니까? 즉 이러니까 기업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문을 닫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회사 문을 열어놓고 있지 정말 문을 닫을 수만 있다면 문을 닫고 싶은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어지간하면 해외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도 한국의 임금은 너무 과도하게 높고 또 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가고 싶다. 이 경제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정책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중에도요 이 민주노총의 반대 때문에 국가정책을 제대로 실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한 두 가지를 예를 들면 하나는 요즘 지난날은 노사정위라 그랬는데 지금은 경노사위라고 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참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는 대신에 이 파견 근로제 노동시간 말하자면 탄력 근로제를 좀 더 기간을 확대하려고 하는 방침을 여야
청와대까지 작년 9월달에 이미 합의를 해가지고 작년 연말 이전에 그거를 입법 조치하기로 한번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이걸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로사유를 열어서 거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총이 뭡니까? 민주노총요, 조합은 지금 한 70만 정도, 전체 노동자 1950만 명 중에 3.6%밖에 안 됩니다. 그 눈치 본다고요. 국가기관이 그 경로사회가 한 6개월 동안 그 구성 자체가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또 경로사회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민주노총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탄력 근로제에 따른 보완 대책을 지금 여야 정당과 청와대가 합의해놓고도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기업인들이요, 기업할 어려움이 나겠습니까? 또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어서 지금 경제 성장률도 낮고 또 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 성장을 더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국민 복지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경제 성장 더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민 복지는 줄여야 될 것이 아니라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재래식 개념의 생산직, 사무직 일자리는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 자동화되고 신제품 나오고 이러니까 일자리는 더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더라도 그것도 국가기관입니다.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그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5년도까지 우리나라 일자리가요 1,800만 180만 개가 줄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180만 개가. 일자리는 줄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말하자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더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규제 혁신해야 되고 또 일자리 창출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달로 지난날 100명이 일하던 것을 10명이 일해도 그 100명이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재화를, 물품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불가피하게 대량 실업 사태가 초래됩니다. 즉 100명이 일하던 것을 10명이 일하게 되니까 90명이 실업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량 실업 사태가 이 구조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이 신제품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벌게 되어 있어. 즉 소득 양극화가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구조화됨으로써 20대 80의 사회 또는 1대 99의 사회, 즉 1%의 국민만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99%의 국민은 직장도 갖기가 어렵고 소득도 없는 이런 사회가 될 때는 사회보장제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고소득자의 소득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여서 사회보장제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요,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가 앞으로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오거든요. 사람은요,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즉, 기업에다가 일자리 창출하라, 일자리 창출하라. 기업은 자선사업을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국가 재정으로 말하자면 복지 차원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그게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왜? 지난날 100명이 생산하는 것보다 10명이 생산해도
한 명이 생산해도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물량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배를 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잘 확립하면 얼마든지 모든 국민에게 말하자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공근로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부자들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도 성장할 수도 있지만 부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1%가 엄청난 물품을 생산했는데 이 99%의 사람들이 사주지 않는다면 1% 사람들이 계속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죠. 즉 99%가 사줘야 됩니다. 사주게 하려고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즉 소득을 재분배해서 99%의 저소득층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보장제도는 없는 사람, 빈곤층을 위한 그 제도만이 아니라 고소득층,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즉 자아실현할 수 있는 공공근로를 하는 것, 이거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존 정치 세력들은요, 맨날 경제 성장만 타령합니다. 일자리 창출만 주장합니다. 즉 경제가 성장된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것도 아닌데, 또 일자리 창출은 재래식 개념의 일자리 창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앞으로 지금 이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앞으로요 5년 안에요 아마 이 운전수 없는 자율주행차가 아마 보편화될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요 우리나라만 84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답니다. 이런 지금 시대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일자리 창출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서 국민의 의식주, 의료교육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리고 또 공공근로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해서 자아실현의 이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가능한 일이고, 또 이렇게 해야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등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한국경영이 발표한 한국의 2018년도 경제 지표와 관련한 비판과 또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